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된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제1교과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교시 대단히 마음을 불편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난 과정,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은 보통 3교시가 어렵다기보다는 3교시의 그 대내유적 상황이 극단의 피곤, 또 짜증, 이런 것이 거기다 졸음까지 이렇게 밀려서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초기부터 강조했던 것은 체력 중요합니다. 체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3교시를 때문에 3교시를 향해서 드리는 이렇게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3교시가 어렵다기보다는 체력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아마 3교시 가지고 웃는 얼굴 나오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보장, 운용 시스템으로 본다면 공공부조 있고 사회보험 있고 사회수당 있지 않습니까? 사회수당, 데모그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그 모토하에 기여와는 전혀 관련 없이 자산조사도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데모그란트 사회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과 같은 경우 보면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재벌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도 극단의 빈곤의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빈곤 가정도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다. 사회 데모그란트는 정기적으로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제도, 어떤 현금 급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운영 효율성 높지요.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일정 조건 구비한 누구나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사회 통합, 보편성,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아니 사회적 적절성 가정 이것은 낮다고 봐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많은 배당이 가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은 안 가져도 될 정도의 이 사람은 조금 배당만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적절성이지만 그냥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해서 무기여로 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획일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적절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적절성의 정도가 높은 것은 진정 필요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주는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좋습니다.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재원 중 이용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의 일부 부담금, 민간 재원을 가지고 말하는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 재분배의 역진적이다. 그렇지요.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평등이란 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은 내도 그만 안개도 내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극단의 빈곤 속에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하는 더는 바로 역진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예의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도덕적 예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억제하는 거죠. 바로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금액이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슴 쓰린 그 금액일 수가 있거든요. 답은 4번 향상이 아니라 접근성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번으로 인하여 5번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좋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세대 간, 수직적, 수평적, 단기적, 장기적 등으로 쭉 설명하는데 수직적 재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자로부터 빈자율의 소득 이전이니까 공공부조 되겠고 세대 내 재분배, 그렇죠.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 모은 것은 우리들끼리 나눠 쓰는 이런 입장.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것은 자식 세대나 부모 세대에게 이하자면 부과하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내가 급여를 받아서 내 생활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 내 재분배. 그다음에 수평적 재분배 아동수당. 아동수당. 그렇죠? 똑같은 이 세대들이 같이 모여서 모아놨다가 내가 내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아놨던 돈을 내가 쓰는 것이고 세금에서 그에 비해서 또 내 애가 나이가 들면 내가 냈던 세금 중에 일부를 아직은 이제 내 애는 컸으니까 다른 가정의 아동들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내 세금의 일부를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점에서 수평적 재분배. 또 그러면 세대 간 재분배, 장기 요양보험. 역시 세금에서 조세에서 운영을 하지만 조세에서 일부를 얼마를 냅니까? 국가는 예상되는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아직은 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 세금의 일부를 거기다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나이 든 세대에 필요할 때 쓰라고. 이것도 에서 보면은 이거는 세대 간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아주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문제가 언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답이 되겠네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기에는 범주적 교조금도 있고 포괄 교부금도 있고 일반 보조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보조금은 금액만 내려주고 사업의 세분화 또 세분화된 프로젝트별 예산 배정까지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어찌 보면 돈만 내려두는 뿐이지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일임하는 것은 일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조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에서 좋고 그다음에 범주적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범주적 보조금은 복지 서비스 전국적 동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왜냐하면 기본 각본,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하되 이 중앙정부에서 사업만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사업별 예산 배정까지도 아예 중앙정부에서 완벽하게 짜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시키는 대로 아니면 이 계획표대로 움직일 거냐 아닐 거냐 OX만 결정하더라고. O 그러면 내려보내는 것이고 안 해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국적 평중화를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방식을 이렇게 범주적 보조금, 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펀드는 우리가 이만큼 몇 퍼센트 될 테니까 당신들 몇 퍼센트 내 라고 해.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치 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개인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욕구에 근거한 배분도 합니다. 욕구에 근거한. 바로 욕구에 근거한 우리가 공공부조에 가까운 쪽을 말하기 때문에 능력에 배분한 것은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능력과 욕구에 비례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능력에 비례한 것보다는 능력과 욕구에 따른 또는 이념에 따라 능력이나 욕구에 배분한 이렇게 따라 능력이나 욕구에 따른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은 하자가 충분히 존재합니다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적 모형인 합리 모형과 기타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합리 모형,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최선만의 정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호남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답은 2번이군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인 것이고 혼합 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이라 해서 소위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결합 형태로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혼합 모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 주의적 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 최유적화를 겨루는 거시적, 질적,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체계론적 시각 꼭 기억해 주시고 만족 모형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책 결정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선에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점증 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부분적, 점진적, 반복적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워낙 틀렸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의 장점은 높은 비용 효과성. 말을 참 묘하게 흘렀지요.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할 때 가장 좁은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을 말합니다.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설명하는 거죠. 운영 효율성이 높은 사회보장 정책의 운영 방식은 선별주의입니다. 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도를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투입을 수량화하고 산출도 수량화할 수 있어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투입은 수량화할 수 있는데 산출은 수량화할 수 없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투입도 산출도 수량화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효과성 분석이라고 또는 효과성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높은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성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않습니다. 도움이 진정 필요한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운영 효율성, 알라가서 비용 효과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로동기의 강화,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벌고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근로동기 강화, 재정 예측 가능성. 공공부조는 재정 예측 가능성 제로지요. 수평적 재분배, 높은 수급률. 답은 뭐 1번이 되겠군요. 8번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 아니죠.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건강보험도 노인장기양보험도 의료급여도 모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그렇죠? 자산 개인발달 지원계좌의 한 내용으로 희망키움통장 1, 2, 또 내일키움통장. 내일은 투마로우 개념이라 마이잡이죠. 마이잡. 그래서 이런 것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 소득 증가율을 곱하여서 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맞지요. 거기 하나만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가구 규모별로 합니다. 때문에 여기 전년도 대비 가구 소득 증가율을 곱하여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하죠. 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변일도 많이 감안을 합니다. 노숙인은 이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노숙인은 의료급여법에서 세분에 여기까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제1종, 2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노숙인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1종 수급권자에 속합니다. 1종 수급권자. 그래서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면서 1종 수급권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당연히 법률로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의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5번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2번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하고 5번은 함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조건은 자꾸 완화되겠습니다만은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있다 뿐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근로장려세제는 이번에 또 나올 겁니다. 근로장려세제 또 기초연금 분명히 2019년도 분명히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극빈 근로자 가구라고 하는 소위 극빈 근로자가 워킹 푸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자립자활 하려고 해도 최저임금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히려 채워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텍스, 징수해야 되는 세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컴텍스, 소득에 대한 징수해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돈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인컴텍스라고 하는 거죠. NIT. 그래서 조세 환급의 일종이 됩니다. 급여 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격 기준은 3가지로 설명하지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는 본래는 극빈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근자의 경기 침체로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도 포함시켰지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는 극빈 근로자 가구와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극빈 근로자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가 할 때 3가지 기준을 씁니다. 가구 여건, 그다음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요건과 뭐 이런 등등, 또 부양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나이가 몇이냐. 이제 나이는 아마 이제 연말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3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있지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 요건 3개의 범주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재산 요건 아직까지 1억 4천만 원 미만이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가구 요건, 부부 합산 총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3번은 틀린 거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사실은 이 근로장려세제는 7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EITC 근로소득 보전세제의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것을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세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한다. 좋습니다.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가 6회를 넘게 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당연 지정제에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보시면 자, 이것도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포괄수가제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해당된다. 거기 보면 질병군에 한해서 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에 관련된 것은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포괄수가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진료비 지불 방식 즉 포괄수가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연도는 확인할지 모르지만 현재 7개의 질병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뢰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의료기관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건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이것은 우리가 납득이 가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함정은 바로 의료기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함정은 5번에 2002년이 만났지나 이건 고개를 갸웃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본인 일부 부담금은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평, 실업급여. 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의 가입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기준기간 중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구직급여를 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형평이지요. 기여한 만큼. 적절성, 생존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요. 사회복지정책의 원칙에서 평등, 공평, 적절성. 적절성은 인간답게 생존권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장 수준이나 최저생계비 또는 빈곤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의 평등, 특히 고용, 교육에서 잘 나오는데 여성 고용할당, 장애인 의무 고용률 또는 교육의 기회균등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는 것이 최저생활보장이나 현재 우리가 투쟁 끝에 얻었다라고 이 노동계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회평등입니다. 기회평등. 취약계층 0에서 12세라고 설정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우리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교육의 기회는 공평을 교육에는 공평한 기회가 출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드림스타트.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2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형성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독일의 재해보험법 1884 독일의 재해보험법, 대책에서는 재해보험법이 아니라 노동자 보상보험법이라고 했죠. 노동자 보상보험법, 재해보험법이라고 했는데 재정은 우리나라 산재보험과 똑같이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영국의 국민보험법, 영국의 최초의 사회보험법이자 최초의 실업보험법은 실업보험,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 공급 관리에 초점을 국가정책을 도입했다. 아니죠.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아담 스미스 중심의 고전 경제액이 밀려나고 이제는 수요 중심의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을 중심으로 경제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총 수요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디귿번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되겠고.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청록 동맹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명 해설로 쭉 다뤄놨습니다. 여기는 기업번은 사업주가 또는 자본가가 단독 부담하는 것이고 디귿번은 총 수요로 이렇게 설명돼 니은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13번에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산이론, 전파이론이라고 그러죠. 사회정책이란 국가 간 모방의 산물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전파이론. 음모이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기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나 음모로 본다 하는 것이 음모이론 또는 사회 통제론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어떠한 이념을 가진 나라를 간에 막론하고 유사하게 나타난다. 마치 약속한 듯이 어느 한 점에 수렴되듯이 수렴이론 또는 탈이데올로기론 또는 이념의 종말 이런 단어로 쓰는 것이 바로 산업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귀속적 차이에 따른 집단들 간의 경제, 결국에 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사회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 집단 정치 이론 또는 다원주의 이론을 말합니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사회 양심이론 좋습니다. 답은 3번이군요. 14번에 보시면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지와 율딩. 조지와 율딩은 뭐 소극적 집합주의니까 개정 전의 기존 모델이거든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유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하는 기존 모형으로 설명을 했네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기본 모델은, 기본 모토나 추구하는 바는 반집합주의와 같지만, 말하자면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소극적 집합주의는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되는 선에서는 국가 개입을 허용해야 된다. 조건부 국가 개입을 주장했던 실용주의적 노선을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합니다. 자, 소극적 집합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이 인정된다. 좋습니다. 이렌스키와 르보,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인데, 제도적 모형,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 임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자녀적 모형을 말하죠. 틀린 거네요. 미슈라의 분화적 복지국가. 미슈라는 복지국가를 분화적 복지국가인 다원주의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인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나눴습니다. 경제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체제로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건 통합된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를 말합니다. 디트머스, 이렌스키의 모형을 그대로 쓰되 중간 모형으로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시장 밖에서의 욕구 원칙,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은 제도적 모형 또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을 말합니다. 산업 성취 수행은 뭐예요? 시장 기제 내 또는 시장 질서 내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이 되는 겁니다. 틀린 거지. 퍼니스와 틸트는 적극적 국가,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적극적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질을 위하여 국가 개입이 인정된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질을 위하여 국가 개입이 인정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국가를 말하고, 적극적 국가라고 좀 우리가 아는 적극 국가가 아니라 퍼니스와 틸튼의 적극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 시 기업의 회상을 위하여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를 따지는 것으로서 미국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던 영역이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5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자유주의는 탈상품화의 효과를 거의 인정할 수 없고 시장 맹신주의적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일시적, 예외적 형태로 보면서 공공부조 정책을 강조합니다. 공공부조 정책, 시장 효율성, 자유주의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다. 스티그마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공부조, 도울 수만 있다면 돕긴 하겠지만 최저한 선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보수주의 국가는 개인 책임과 자조의 원리가, 개인 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되겠고, 그에 이어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삼인주의의 중간적 입장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개인 국가 책임, 국가가 만든 사회적 시책 안에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양자의 중간적 모형. 어쩌면 삼인주의인 듯하면서도 한계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보수주의 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직업 종류에 따라서 가입의 한계가 있다. 자, 좋습니다. 또 삼인주의 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과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한다. 표현 좋습니다. 답은 3번 자유주의가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적 배제는 기존에 있던 빈곤 또는 박탈 이런 것처럼 어떤 시점에 무엇이 없다라고는 종결적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그 원인에 대한 다면적, 다차원적, 동태적 분석의 표현을 바로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정치적으로서는, 경제적으로는, 가족적으로는, 종교적으로서는, 시대적으로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교육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를, 어떠한 제한 속에 대안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면적, 다차원적, 그리고 동태적 분석을 사회적 대제라고 합니다. 맞는 것이죠.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선 이하의 국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빈곤선 이하, 이건 관련없군요. 디귿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의 30%, 기준 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됩니다. 다음에 어떤 디귿번이들하고는 다 틀린 거, 디귿번들하고 다 틀렸군요. 기억번 리얼이네. 상대적 빈곤은 박탈 지표 방식과 소득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종래 사용하지 않던 용어 썼습니다만 디귿번이 워낙 명료하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억 리을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어요. 17번에 보시면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 측정은 제가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노렌츠 곡선, 그거의 수치와의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하면서 노렌츠 곡선이나 진위 개수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지금 우리가 뭘 측정하죠? 불평등도. 불평등도가 크다, 불평등하다. 10분위 분배율은 거꾸로 크면 클수록 범위는 0에서 2인데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이거 거꾸로 설명을 했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범위는 0에서 2가 되겠는데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에 보면 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평등합니다. 크면 클수록 나머지는 다 불평등한데 10분위 분배율만 크면 클수록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거든요. 기억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1번, 4번, 5번은 무조건 제외가 되겠네요. 진위 개수는 노렌츠 곡선을 삼각형분의 밑으로 처진 배, 불평등 면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범위는 0에서 1의 범위에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합니다. 0.3에서 0.4로 커졌다는 것은 그 사유가 더욱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번도 무조건 틀린 거지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분위 분배율은 소득 수준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5등분한 후에 상위 20%의 소득 합계를 하위 20%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 20%가 전체 소득을 다 가지고 있고 하위 20%는 제로라면 무한대의 값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상위 20%와 하위 20%를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표면적인 똑같은 절대평등이라면 1이 나올 거예요. 1에서 무한대인데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합니다. 답은 디귿번과 니은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서구 복지국가 위기 이후 1970년대지요. 나타난 흐름 1980년대 신자유주의 또는 스칸디나비아의 길 또는 유럽 대륙의 노동 감축의 길 흐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그렇죠. 민영화가 가든 노동시장의 윤화정책, 스칸디나비아의 길,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시장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기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 불평등은 더 커지게 된 거죠. 복지의 투쟁, 생산적 성격 강조, 신자유주의, 또 제3의 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이나 특히 법인세이나 신연방주의,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바우처.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급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 자기선택권이 없다, 스티그마가 발생한다와 같은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목적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현금급여의 단점도 제거했는데 다시 말해서 목적 범위 외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정책효율성
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재원을 기존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이 높아졌습니다. 자기 선택권, 클라이언트의 자기 선택권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자들의 그 클라이언트를 끌어당기기 위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또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재원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아픔은 있는데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끌어당기기 위한 투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공급자들이 돈이 들만한 클라이언트들은 고객들은 끌어당기는 시장 경쟁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급여에 비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현금 급여는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 떨어지죠. 뭐 때문에 좋게 보면 자기 효율성이 자기 선택권이지만 다시 말해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바우처는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현금에 비해서는 목적 달성의 효과가 맞습니다. 현물 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은 높죠. 현금 급여처럼 쓸 수 있으니까. 2번은 틀린 거죠. 현물 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 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돈이 들 만한 데는 아주 열성적으로 시장 경쟁을 이끌어가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인 소위 클라이언트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현물급여에 비해 바우처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것은 기존에 설명하지 같이 첨가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반세라고 하는 조세는 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기본 특성인 소위 집행의 일반성, 보편성, 공평성이란 장점 외에도 누진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성 조세인 사회보험료는 권리성이라는 장점, 권리성이란 내가 내 돈 모아놨다가 내가 권리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정치적 합의도 도출하기 좋고 조세 저항도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진성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소득의 상한선을 명기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아니죠. 사회보험료에는 오히려 소득의 상한선이나 소득의 상한선 또는 동일세율의 적용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조세와는 달리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2번과 3번은 서로 바뀌어져 있죠.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다. 사회보험료도 목적세와 같은 성격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틀린 거지요.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이 추정된 부담 능력, 확정된 걸 가지고 하는 소득에서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추정된 부담 능력이나 확정된 거야 됩니다. 확정.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이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영국 신빈민법 1833 개정구빈법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 이건 뭐 그냥 단답식으로 언제나 설명하는 것처럼 열등처우의 원칙이죠. 어쨌든 신빈민법 3대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이 되겠어요. 열등처우의 원칙. 이거는 워낙 강조해서 넘어갑니다. 2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아니죠.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3가지가 있죠. 병역으로 인한, 또 출산으로 인한, 그리고
구직급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3가지가 있습니다. 병역은 어떤 명칭으로든 간에 병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적에 6개월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출산에 대해서는 이건 또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하되 상한선 50개월까지 더해서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으로 인한 것이고, 또 실업급여 중에 특히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가 있는데, 이때 50%라는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료 50%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어쨌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가 틀린 거죠. 출산 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농업인에는 연금보험료가 국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않고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해서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농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는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 표시하시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등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아니죠. 최대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 그렇기 때문에 60, 61, 62, 63, 64세까지 이렇게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그 당시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주지 않고 기본연금액만 법률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자에는 노령연금 수급권 지급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사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3번에 보시면 한 10년간 버텨왔던 문제가 이제 나왔네요. 참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만은 산재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을 보도록 하면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사회적 타협 이론도 있고, 또 산업위협 이론도 있고, 또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도 있습니다. 배당책임 이론은 이것은 국가배상이라든지 또는 형사보상이나 이런 행정법 또는 국가배상에 관련된 행정법 관련해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사회적 타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산재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주나 피용자 모두가 희생과 이득을 말하자면 공유하게 된다. 근로자는 어떤 점에서 근로자는 이득을 공유하게 되는데, 산재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재판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 비용을 줄 수 있고, 기업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제기하는 법정 제소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더욱이나 최악의 상태로 패소했을 때 물어야 될 이런 보상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꼭 손해만 있는 것 아니다. 다쳤다는 근로자의 손해, 또 돈을 물어준다는 사업체, 자본가의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이득도 있다.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산재 보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타협 이론이고, 그다음에 산업위협 이론이라는 것은 산재 비용은 얼마를 물어주냐면 결국에 산재 비용은 생산 비용에 포함되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굳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뻔한데 그걸 가지고 피재 근로자들께까지 부담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누가 낸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는 산재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비용을 자꾸 가면 갈수록 최소화시키고 억제시킴으로써 결국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어쨌든 답은 옳은 것이니까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안토넨과 시필라의 사회 서비스 제공체계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제 교재에서 언급을 못하고 넘어갔던 이런 부분인데, 어떤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는 보충주의 모형도 있고 공공 서비스 모형도 있고 가족주의 모형도 있고 또 시장 의존 모형도 있습니다. 시장 의존 모형도 있습니다.
또는 자단조사 시장의존 모형에다 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충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은 비영리 부문이 맡고 서비스 제공은 정부는 단지 재원 조달만 하는 방식을 보충주의 모형이라고 해서 유럽 대륙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게 게르만족들이 있는 쪽이 도로 보충주의 모형. 그래서 서비스 제공은 비영리 부문이 국가는 재원 조달만 해준다.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모형은 지방정부가 서비스 제공에 중심적 역할을 맡는 걸로서 북유럽 중심의 이런 모형들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주의 모형은 전통주의 모형으로서 소위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개별화된, 파편화된 이런 모형으로서 아주 가장 오래된, 낙후된 가장 오래된 전통적 모형으로 밑에 나와 있는 그리스. 요즘 보면은 가장 그 IMF 사태로 아주 국가 도산 디폴트에 이게 이미 직면해 버린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은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의존 모형은 각자가 각자 책임으로, 뭐냐면 극단의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지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입하는 모형을 시장 의존 모형이라고 합니다. 시장 의존 모형. 여기는 영리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형이 있다. 나라까지 여기를 암기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2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7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된 것이 되겠는데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에 6개의 급여가 있지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리고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각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그 외에는 특별현금급여. 가정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죠. 가족요양비, 특별요양비, 가족병원, 요양병원, 간병비 등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가족요양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구분고지하고 독립표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지요. 보험료는 자꾸 말씀드린 통합징수화돼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문장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시 실속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기간은 원칙으로 1년을 말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 기간은 1년을 말합니다. 1년. 만약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1급인 경우에는 4년으로, 2급, 3급인 경우에는 3년으로, 4급, 5급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복지보험으로 한다? 아니죠.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곱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해서 징수화돼 통합징수하고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자, 이건 또 틀린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2018년도에 시행된 제16회 3교시 1교과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막상 풀다 보니까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졸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자꾸 또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적어도 체력의 2, 3개월 정도는 좀 맘먹고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교과 행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